안녕하십니까.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뉴노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뉴노멀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지만 이게 무엇일까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겠는데요. 자, 우리가 1997년도에 IMF라는 게 있었더라면 2008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 다음 세대를 바로 뉴노멀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반대말은 거의 올드뉴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경제 체제의 변화, 그런 거에 대처하는 부동산 투자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다가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02-552-7440, 552국에 744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모든 분들이 다 뉴노멀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전 2008년도 이전은 우리가 올드뉴멀, 그리고 지금 현재를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많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변화 속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응하는 단계에 있어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 부동산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노멀이 과연 뭐냐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2008년도에 진행된 세계 금융 위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세계 금융 질서가 바로 재편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후로 여러 가지 금융 체계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 체계 자체가 다 새로운 판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세계가 고도 성장 시기에서 저성장 시기로 바뀌고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바꾸고 바로 또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선진국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역시나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빠르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고령화를 준비할 시간이라는 게 있었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단지 10년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평가해보고 예측해보야 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 저금리와 저성장, 고령화 이 부분을 상당히 좀 표현해 주셔야 되고요. 자, 2008년도 이전을 우리가 올드 노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올드 노멀과 차별화될 수 있는 이 노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사회입니다. 10년 후에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10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자료는 바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나온 10년 후의 뉴노멀 시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참조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저출산 초고령화입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자, 지금 최근 들어서는 결혼 정년기가 상당히 늦춰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갈수록 조금씩 더 줄어들고 있겠죠. 하지만 가구 수는 더 늘고 있다. 이런 것이 요즘 추세고요. 또 고령화, 초고령화입니다. 초고령화. 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중추적인 역할을 30, 40대 젊은 층이 아니라 앞으로는 고령화의 어떤 단계에서 많은 인구를 차지할 상황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이슈 또는 부동산 이슈를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양극화 현상이 되게 뚜렷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한 비싼 그런 부동산과 그리고 굉장히 가격에 대한 부분이 저평가돼야지만 되는 부동산,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미래에 대한 삶이 다 불안정합니다. 사실은 은퇴 이후의 삶이 굉장히 길죠. 이제 100세 시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은퇴 후의 삶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의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가장 삶에 대한 불안정성도 하나의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고용에 대한 불안이죠. 이제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고용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
갈수록 황사도 심해지고요. 또 환경 오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큰 사회적 지출이 필요한 그런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사이버 범죄.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컴퓨터와 더불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이런 거 역시도 이젠 은행 업무도요. 은행 가서 직접 하지 않죠. 대부분이 핸드폰이나 또는 폰뱅킹이나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전산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에 대한 범죄도 상당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이슈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에너지라든가 어떤 자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화석연료보다 전기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이슈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를 전기 충전하기 위한 어떤 정류장, 그러니까 주차장 사업에 대한 부분도 또 강한 어떤 부동산 사업 중에 하나로 또 바뀔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유소 자리에 이제는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바로 앞으로의 어떤 뉴노멀 시대의 부동산과 접목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북한에 대한 이슈죠. 또 핵에 대한 부분, 이로 인해서 그 지정학적 위기가 결국 우리한테는 썩 좋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 북한은 과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에너지와 함께 이제 기후 변화, 아까 환경도 얘기한 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여름도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매우 덥기 때문에 이 여름에 대한 어떤 요번에도 전기 누진세라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요. 자, 부동산 안에서도 얼마큼 전기에 대한 부분,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을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는 이 주택에, 도시명 주택에도 태양광 설치를 함으로써 이 기존의 전기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직접 공급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도 생겨나고 있다는 부분도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저성장, 성장에 관련 부분인데요. 저성장, 저금리, 초고령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우리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에서 나올 만한 큰 이슈거리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선진국과 신흥국의 잠재 성장률이라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자,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고도 성장기에 있을 때와 저성장기에 있을 때를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진국과 거의 신흥국도 이런 어떤 잠재 성장률이 저하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평균 2.25%의 잠재 성장률이 기록했는가 하면 2008년 이후에는요 1.6%로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시키고 있고요. 중국 같은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요 6.5%에서 5.2%를 줄어드는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고용 불안정이라든가 또는 저성장, 저금리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동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저성장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저성장이 되는지를 한번 보신다면 전반적인 투자 부진이 되겠죠. 이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더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에 투자를 했었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의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지역을 찾기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라든가 더 이상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조금씩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 걸로 인한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는 한계치에 해졌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자,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도 기계가 대체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알파고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능, 인공지능인데요. 이런 것처럼 이제 사람의 자리를 어떤 로봇이나 기계가 또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은행을 간다 하더라도 웬만한 업무는 1층 기계, 단말기도 다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 있을 때 2층으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모든 것들이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성장에 대한 고용이, 그러니까 인력을 도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서비스업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겠고요. 또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어떤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고령화 시대는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및 복지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복지 정책을 계속 또 증가해야 될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복지 증가 정책은 결국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좀 제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성장이라는 부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제일 중요한 또 기후변화. 계속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이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것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어떤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국가적인 부담으로 증가됨으로써 우리가 예전에 지출하지 않았던 비용을 좀 더 지출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별 고령화 추이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우리나라를 위주로 한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을 보신다라고 하면, 자, 요 앞에서 보이는 게 이제 고령화, 고령, 초고령화가 되겠는데, 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로 가는 시기가 보통 일본은 12년, 그리고 미국은 21년, 그리고 독일은 37년, 그리고 프랑스는 40년이 걸렸다라면 우리나라는 8년 만에 초고령 시대로 접어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거.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은 나름대로 고령화, 즉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가 또는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이 잘 돼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눈 뜨고 딱 감고 눈 뜨면 바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될 때 놓쳐버리는 순간이 되게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은퇴 후에 노후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미리 사업을 하면서 노후 준비를 해야지만 내 노후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노후 준비는 꼭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문제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잠재율 선 전망인데요. 자, 우리나라 전 세계의 잠재율이 2.4%인데, 자,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7년도를 거쳐서 2050년도로 간다면 사실은 최하위권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고령화, 저금리, 저성장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잠재 성장률이 자꾸 하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미리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성장 시대의 사회환경 변화를 보시더라면 저비용 생활 혁신 그리고 상시적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고요. 저출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순잔에다가 독신 가구, 1, 2인 가구, 또 결혼을 늦게 하는 또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요. 그리고 또 황혼, 이혼 등 여러 가지 독신 가구와 그리고 또 고용 불만과 중산층이 감소한다는 거. 뭐 중산층 감소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볼 예정인데요. 자, 우리나라 초혼 연령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초혼 연령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자, 초혼이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죠. 자, 1997년도, 90년도만 하더라도요. 남자 나이 27세, 여자 나이 24세 결혼을 했는데 자, 2014년도를 보니까요. 남자 나이 32세, 그리고 여자 나이 29세, 초혼 연령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안에 예전에 27세 결혼을 했었던 사람들이 32세까지 뭐로 남아있냐? 1, 2인 가구로서 어떤 독신 가구로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앞으로 1, 2인 가구가 상당히 높아진 데 있어서 이 초혼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아무래도 결혼이 1990년대에 결혼하신 분보다 2014년도에 결혼해서 좀 늦은 나이에 결혼하게 되면 출산율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저희가 1990년도 이후로 계속 이렇게 초혼 연령이 높아진 이유에서는 우리나라의 한번 경제 위기를 거쳤던 IMF, 그리고 또 2008년도에 또 이 세계 글로벌 금융 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결혼 적령기가 자꾸 늦춰진다라고 보시면 앞으로의 어떤 우리 사회 구조 또는 부동산 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대략적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청년 실업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일반적인 실업률도 중요하겠지만 청년 실업률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건데,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학력은 굉장히 높아지지만 이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따라서 이 실업률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같이 한번 겪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자, 중산층 비중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중산층을 본다라고 하면 1990년대에는 75.4%가 중산층이었다라면 지금 2013년도에는요 69.7%로 중산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소득층이 17.5%에서 18.5%로 약 5% 정도 더 1% 정도 상승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소득층은 상승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들도 상승하면서 이 중산층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중산층 줄어든다면 결론적으로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부동산, 그러니까 되는 부동산과 그리고 안 되는 부동산 차이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이 조금씩 줄어들고요. 그래서 중산층의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경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점점 이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짐으로써 되는 부동산은 더 되고요. 또 안 되는 부동산은 더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그 포커스,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잘 선택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가구원별 소비 지출 규모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1인 가구와 2인 가구 그리고 4인 가구를 봤을 때, 자, 4인 가구부터 말씀드리면 200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030년도가 된다라면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소비 규모가 33.9%에서 18%로 줄어듭니다. 4인 가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4인 가구의 어떤 소비, 그러니까 가족이 있기 때문에 또 자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비에 대해 있어서 좀 지갑을 많이 좀 닫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3.3%였던 것이 19.6%로 높아집니다. 1인 가구가 소비에 대한 어떤 증가를 나타내고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2인 가구가 9.3%에서 29.9%로 굉장히 소비가 증가되게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가구들의 소비가 굉장히 증가되는 현상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편의점이라든가 또는 혼밥 쪽, 혼술 쪽 그런 쪽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혼자 밥 먹는 사람들, 혼자 술 먹는 사람들 이런 것처럼 이제는 1, 2인 가구가 잠자리라든가 또는 밥 먹는 자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혼자서 하는 소비를 굉장히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있다라는. 그래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자체가 이제는 1, 2인 가구를 겨냥한 상품들 그리고 또 부동산도 역시나 도심권의 소용으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줄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정리해 보면 자, 뉴 노멀 시대의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저성장과 저금리입니다. 저성장, 저금리. 이제는 어떤 고도 성장기와 다르기 때문에 저성장, 저금리에 대한 시대에 적응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분명히 사회적 이슈, 그리고 또 인구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1, 2인 가구는 비약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1, 2인 가구를 겨냥한 상품들 그리고 부동산들이 앞으로 곽광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제일 중요한 이 양극화 현상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 노멀 시대에는 이제는 부동산과 경제에 대한 부분을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앞으로 2018년도, 20년도, 크게 2030년도를 대비한 그런 부동산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뉴 노멀 시대의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2시간 정도 이상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지하철 6호선 공덕역 6번 출구에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선착순으로 예약을 바꿀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요. 자, 방송을 보시다가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고 또 세미나에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전화 02-552-7440, 552-744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